7月1日に発表しておりました通り、アジアで唯一の該当国でありました韓国が除外されることになります。 오늘 오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긴급 토론으로 함께합니다. 일본이 오늘 오전 10시쯤이었죠.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생생경제에서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이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 청취자분들 잘 아실 텐데요. 그래도 오늘 토론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좀 짧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화이트리스트는 말 그대로 이 명단에 올라와 있는 국가는 일본이 수출을 할 때 허가를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 리스트에서 우리를 뺐다는 건 수출 금지는 아니고요. 이제 복잡하게 절차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포괄 허가를 받아온 한 1000여 개의 수출품이 개별 허가로 바뀌게 되고요. 일본 정부가 재량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사실상 수출 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방금 앞서 들으신 내용 오후 2시 긴급 국무회의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인데요. 잠시 후 4시에는 또 정부에서 대책 관련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긴박하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오늘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도 관련 이야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오셔서 YTN 라디오 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샵 0945 우물정 0945로 여러분들 문자 남기시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할게요. JP뉴스의 유재순 대표, 동의대 무역학과 이홍배 교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 대표님 일본 여론 듣기 위해 한국 언론이 인터뷰 요청을 가장 많이 하는 분 중 한 분인데 어떻게 때마침 한국에 나와 계세요? 네, 일 때문에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혹시 이 화이트리스트 관련? 그 포함돼 있죠. 네, 여러 가지 이제 한국 내에서의 또 여론도 보고 또 듣고 하실 텐데 먼저 우리 그러면 유 대표님께서는 이 화이트리스트의 배제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하셨어요? 네, 어제도 그렇지만 일본 언론에서는 거의 기정사실화가 돼서 보도를 됐었거든요. 네. 오늘 아침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세코 히로시게 그 경제산업상이 그 발언을 했는데도 네. 우리는 이미 결정이 됐다. 그리고 미국에도 양해를 구해서 이미 이해를 받았기 때문에 화이트 그 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사실은 어제 그 일본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갔을 때 네. 만나주지도 않았고 이런 상황들이 저희도 내일 화이트리스트에서 예상대로 배제하겠구나라고 예측은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의 제2의 2인자라고 하는 그 니카이 간사장을 못 만났지 않습니까? 3번이나 연기를 하고 네. 31일 날 연기했고 약속을 한 건데도 불구하고 온갖 핑계를 대서 했는데 사실은 어제죠. 니카이 간사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나도 별 의미가 없어서 안 만났다라고. 어차피 우린 결정했는데. 예, 일부러 안 만난 걸 실토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본의 여러 가지 여론 언론에서는 이미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확정을 했었다라고 우리 대표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어요. 자. 또 한 분 우리 이홍배 교수님. 이홍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셨어요? 아니면 일말의 희망이라도 좀 걸고 계셨어요? 개인적으로는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래도 혹시나 그래도 일본 측이 하나라도 외교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을 할 의향이 있었다라면은 네. 한 번쯤 더 가기를 딜레이 시킬 수도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워낙 이번에 이 아베 정부의 카드가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큰
최강의 카드를 꺼내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카드를 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첫 번째부터 백색 국가를 배제시켜서 한번 꽝 때리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됐는데 그거를 다시 우리 카드를 집어넣게 할 수 있는 그런 외교적인 협의라든가 논의가 양국에서 상당히 미미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 가기 결정은 되리라 생각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상 경제적인 측면도 우리가 지금 손실이라든가 피해를 논의하는 게 지금 가장 많은 어떻게 보면 이슈가 돼 있는데요. 근데 그거보다도 이 백색 국가를 제외한다, 배제한다라는 것은 자 너희와 우리가 이제는 우호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그렇죠. 측면에서 네. 이제는 동맹국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더 큰 충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유 대표님께 그럼 여쭤볼게요. 지금 이 교수님의 말씀, 지금 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는 건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보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너희하고 우리는 이제 동맹국가가 아니다라는 걸 선언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일본 국민들이나 일본 언론들도 그렇게까지 의미를 받아들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 국민들은 우리나라 관심이 국민들이 없습니까?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난 7월 1일에 그 발표했던 반도체 부품 3가지 소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소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조차도 실제적으로 만져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물체들이란 말이에요. 더더구나 일본 국민들은 더하죠. 체감 온도를 느낄 수가 없어요, 전혀. 그리고 백색 국가에서 27개국의 백색 국가에서 전략물자 수출국에서 우대국에서 제외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한국만. 그런데 일본인들 그럼 실질적으로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해보면 다른 나라도 우대를 안 받는 나라가 더 많지 않지 않느냐. 아시아 국가에서 우리가 그렇죠. 유일하죠. 아시아 네. 국가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포함돼 있는데 그 우대국에서 다른 나라들과 동등하게 제휴를 하겠다는 건데 그건 우리 마음이잖아. 그게 뭐가 나빠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일본 국민들은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를 않습니다. 네. 원래 때리는 사람보다 맞는 사람의 소리가 더 큰 법이니까요. 그건 네. 당연한 거긴 한데요. 아무튼 일본 국민들의 체감 온도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다르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또 막상 들으니까 얄밉네요. 그렇다고 하니까. 저 얄밉죠. 네, 그렇네요. 그래서 한국 오신 거 아니에요? 그거 보기 싫으셔갖고 잠깐. 그러고 싶죠. 그 마음 심정적으로요. 그러게요. 자, 오늘 가기에서 결국 배제 결정이 났고요. 그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단 두 분에게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가기라는 게 그 유 대표님이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이 내각이 직무와 직권을 행하는 회의라고 말하더라고요. 아까 문재인 대통령도 국무회의를 국무회의. 주재를 했지 네. 않습니까? 그 각이라는 거는 똑같은 성격이에요. 음. 일본의 그 장관들이 수상을 중심으로 모여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9시부터 회의를 합니다. 네. 국무회의를 아베 수상이 주재를 하는 거죠. 거기에서 오늘 그 결정을 한 결정이 거고요. 된 거고요. 백색 국가 제외가. 네. 자, 그럼 다음 절차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 대표님? 그 다음에는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을 하면요. 네. 이를 받아서 나루히토 일본 국왕이 공포를 합니다. 정식으로. 그러면 21일 이후부터 그 효력이 정식으로 발생합니다. 네. 자, 21일의 시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이 교수님.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결국 오늘의 결정으로 어떤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피해를 받느냐 아니겠습니까?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가장 피해를 입는 분야는 어디일까요? 일단 우리나라 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지난번 7월 4일에 세계 품목이 이미 백색 국가 관련해서 리스트 규제 항목으로 포함이 됐지 않습니까? 그랬죠. 근데 그 부분인데 좀 더 말 그대로 얘기하면 캐치홀 규제까지 확대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일단 규제는 더 강화됐고요. 그 강화되는 품목이 즉 규제가 더 심화된 품목이 네. 바로 이제 부품 소재 그리고 이제 장비 부분이 포함이 됩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일단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소재, 부품, 장비, 그다음에 공작 기계. 이건 일반 기계에서 가장 핵심 소재 부품을 만들고 반도체를 만들고 정밀 기계를 만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공작 기계가 포함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석유화학, 화학 제품도 이게 석유화학은 화학 제품 중에서 정밀화학이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물, 그 다음에 광물설 연료 같은 거, 그 다음에 플라스틱, 고무 해서 총 약 한 100여 개 품목이 이 부분에 지금 해당이 됩니다. 지금 제 귀에도 들리는 단어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되게 중요한 소재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아까 우리 유 대표님이 뭐 원래 세 가지 뭐 불화수소 이런 건 사실은 만져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그렇죠. 못해서 모르는데 플라스틱 고무는 일단 우리가 아는 것들인데 지금 말씀하신 정밀 공작기계, 탄소 섬유, 정밀 화학 제품. 근데 지금 이 중요한 것들이 일본이 다음 타겟으로 수출 규제를 할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가기가 결정이 돼서 네. 시행령이 공포되고 그다음에 그게 발효가 돼서 실질적으로 자 그러면 할 것이냐? 그럼 아니면은 어떤 품목만 다시 또 줄여서 또 감소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3주라는 시간이 많이 좀 시간적으로 충분합니다. 21일.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소한의 발효를 우리가 더 지연시키거나 그리고 그 부분을 좀 더 감소시키거나 그런 부분이 외교적인 그런 측면에서 좀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네. 합니다. 이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그럼 유 대표님 일본 너무 잘 아시니까 21일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한다면 일본이 변합니까? 아마 한국 정부가 설득하거나 한국 정치인들이 움직여서 변할 거는 없다고 보고요. 그러면 역시 다만 변수라는 거는 미국이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중재를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 해결이 일괄적으로 해결될 수가 있고 네. 그렇지 않으면 더 악화될 수 있겠죠. 아니 그래서 사실은 오늘 아침에 제가 보도회의 들어갔을 때도 이게 미국의 중재가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예정된 시간에 발표했다는 건 미국이 오케이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를 했다고 이해를 세코 히로시게 아예 대놓고 경제산업상도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든 미국이 뭐 그냥 일본 편 들어줄 게가 아니고 분명히 본인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본인 나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손을 들어준 걸 텐데 그 배경을 뭐라고 보세요? 저도 여러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이미 몇 번이나 발언을 했었는데요. 네. 이미 작년에 아베 수상과 그 트럼프 대통령 간에 밀약이 있었어요. 그거를 뒷받침해 준 것이 일본 방위청이고 작년 12월 31일에 일본 방위청이 뭘 결정을 했냐면 네. 올해부터 2019년부터 2023년 5년까지 5년에 걸쳐서 27조 4,700억 에너지의 무기를 도입하는 걸로 네. 일본이 수입하는 걸로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큰 선물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안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큰 당근을 주고 일본의 지지를 얻어놓고 있기 때문에 네. 웬만해서는 미국도 개입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우리 이 교수님도 동의하세요? 아닙니다. 저는 좀 약간 생각이 좀 다른데요. 네.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안보 동맹을 추진하고 똘똘 뭉쳐서 지금까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북한을 견제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백색 국가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모순 이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자 그럼 과연 지금 실타래가 꼬여 있는 이 양국 간의 이 경제 문제가 결국은 정치적인 논리로 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 과연 그러면 이 양국 간에 한일 양국 간에 이 실타래가 꼬여 있는 것을 과연 어떤 방식으로 풀어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라면 오히려 한국과 일본은 미국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아까 무기를 얘기도 나오고 방위비 부담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미국과 일본 간의 안보조약 문제도 평등하지 않다. 바꿔야 된다. 네. 라고 지금 강요하고 요구하고 있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중재를 맡긴다라는 것은 저는 좀 달리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단순히 경제적 이유만으로 일본의 손을 들어준 건 아닐 거고 한미일 관계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이유, 안보적 이유, 정치적 이유를 고려해서 행동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손을 들어줬다라고 하는 것보다요. 사실상 미국과 일본은
같은 동맹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우리하고 미국은 동맹이지만은 일본과 미국은 혈맹에 가깝습니다. 북한하고 중국의 혈맹이듯이 네. 오히려 암묵적인 용인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사실은 우리 이 교수님께서요, 대외적 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셨는데 2002년부터 한국, 중국, 일본의 이 동아시아 부품 소재 연구를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부품 소재를 3개국의 부품 소재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또 3개국의 외교적 문제도 잘 아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오늘 제가 이 질문을 조금 더 드린 거고요. 예. 그러면 우리 그 교수님의 전문 분야인 걸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우리가 계속 나오는 얘기가 부품 쪽, 소재 쪽에 국산화를 좀 많이 이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부품 소재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네.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그거에 대해 좀 여쭙고 싶어요. 우선 우리 지금 일반 분들이 알아야 될 게요. 네. 소재 부품이다라고 하면은 정말 중요한 거다라고 정말 최종재를 만드는데 품질을 좌우하고 신뢰성을 좌우하는 가장 하나의 기본이 핵심, 되는 핵심이 되는. 중간재다라고만 알고 있죠. 네. 근데 사실 소재 부품에는요 2가지의 기술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조 기술이고요. 네. 두 번째는 바로 설계 기술입니다. 근데 제조 기술은 실질적으로 누구나 벤치마킹을 해서 캐치업할 수 있는 범용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왜? 그러니까 제조 단계에서 기술이 투입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보면 그거를 따라할 수 베낄 수가 있는 네. 거죠. 그러나 설계 기술은 우리가 흔히 신뢰성 기술이라고 합니다. 즉 설계 단계에서 표면화되지 않는 기술이 접목이 되는 겁니다. 이미 제조 단계에 들어가기 전부터. 네.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제품이 소비자에게 주어졌을 때 그 제품을 소비자들이 정말 평생 오랫동안 안정되고 신뢰할 수 있는, 고장도 안 나고 내구성도 강하고 믿을 수 있는 네. 그런 데서 이제 신뢰성 기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 산업 쪽에서 보면 신뢰성 설계 기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부품은요 사실 소재하고 달라갖고 제조 기술 부분이 상당 부분 작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 기술의 캐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소재보다 부품 쪽이 상당히 많이 진전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야에서 품목에서 부품 부분은 캐치업됐고 국산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문제는 소재죠. 문제는 소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소재 부분은 우리가 캐치업이 가능합니까? 저는 2가지로 봅니다. 첫 네. 번째는 소재 부분, 부품하고 달라갖고 신뢰성 설계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 소재 부분은 네. 사실상 많은 시간과 많은 비용과 그다음에 성과가 날지도 안 날지도 모르는 투자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게 필요한데 일단은 국산화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플랜을 짜서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이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결국은 기술 협력입니다. 자, 기술 협력까지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자세한 건 좀 뒤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럼 유 대표님, 제가 이번 일을 겪고 며칠 전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일본이 사실 제조업 강국이었는데 네. 부품 소재 쪽으로 굉장히 많은 산업 구조에 포커스를 맞췄다라는 걸 새삼 깨달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는 캐치업할 수 있지만 따라갈 수 있지만 이 부품 소재는 사실 따라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본이 참 이런 부분에서는 좀 영리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10년 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기술이 10년 정도 네. 떨어져 있다. 네. 왜 그러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수만 개, 수십만 개의 아주 정밀한 그 중소기업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십 년간 아주 갈고 닦고 그래서 뭐 물리학상이라든가 어떤 그 노벨상을 받을 때도 그 대기업에서 받는 게 아니라 아주 소규모의 중소기업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의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거니와 그리고 그 사회적인 인식도 그리고 그 기술을 연구하거나 개발하는 또 설계하는 혹은 네. 그런 그 연구자들이 뭐 또 보고 또 확인하고 이렇게 수십 년에 걸쳐서 닦아놓은 기반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런
소재 부품을 한국이 따라갈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몇 개월 단위로 되는 게 단 기일 내에 할 수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 반도체 소재라든가 일반 그 첨단 과학 소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그맣고 그럼요. 정밀하잖아요. 아주.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하루아침에 우리나라가 국산화 시켜서 한다는 거는 제조업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하죠. 교수님이 하지만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부품 소재는 예, 그렇지만 쉽지 부품 않다. 소재는 어렵죠. 단기간 내에는. 지금 이 교수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일본이 그대로 한 거네요. 그러니까 아까 기술 협력 얘기하셨는데 중소기업, 일본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협력을 이루었고 또 오랜 시간 투자를 해서 제조업에서 소재 산업으로 일본이 이렇게 포커스를 옮길 수 있었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에서 뭐 열심히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렇게 좀 특허를 내서 이렇게 상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서 그거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납품할 수가 없는 환경이 있어서 그건 아주 나쁜 경향이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먼저 지원을 해줘요. 대기업에서. 대기업에서. 가능성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건 특별하게 아주 잘 만들어. 예를 들어서 뭐 조그만 나사 같은 경우를 하더라도 조그만 아주 미세한 그런 부품이라 하더라도 네. 가능성 있다라고 하면 아낌없이 지원을 해줍니다. 대기업에서도. 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거를 갖다가 뭐 납품하려고 샘플을 갖다 주면 그대로 대기업에서 카피하는. 그래서 자기네들이 개발한 것처럼 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풍토가 다르기 때문에 네. 좀 그렇군요. 네. 이 교수님 맞는 말씀입니까? 한중일 부품을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으로서 사실 지금 유 대표님이 말씀하신 부분 굉장히 많이 포괄적으로는 지적했죠. 상당히 네. 정말 좋은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잠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사실상 소재 부분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러니까 고성능 핵심 소재 부품이 들어가는 신뢰성 설계 기술의 격차는요. 네. 일본은 196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신뢰성 기술을. 네. 그때부터 우리 지금 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이제 하나씩 연구가 돼서 몇십 년이 된 다음에 정말 노벨상을 받는, 그리고 특히 화학 부분에요. 그런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신뢰성 설계 기술을 막 정부가 지원하기 시작한 게 2000년 들어서입니다. 네. 자, 벌써 거기서 36년이라는 격차가 발생합니다. 그렇네요. 64년에 시작. 그래도 많이 정말 어떻게 보면 초스피드로 많이 쫓아왔죠.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재 부품이 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대기업이 어떻게 같이 협력을 해서 같이 접목을 시켜서 응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 맞습니다. 그게 왜 안 됐냐면요. 그게 일본의 중소기업과 우리 한국의 중소기업의 차이입니다. 이미 일본이라는 나라는 미국이라든가 유럽 국가처럼 이미 다른 나라 식민지화한 나라입니다. 전쟁에서 전쟁 물자를 만들고 그런 과정에서 전부 오랜 시간부터 70년, 80년이 되도록 이미 그때부터 스스로 응용 기술을 접목을 시켰다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미 1868년부터 메이지 이신 때 일본의 산업혁명입니다. 바로 그게. 네. 그때부터 제2의 일본 탄생이 시작돼. 그때부터 기술 접목을 해서 응용을 해서 자기네에게 맞는 그런 결과로 접목을 시키고, 그게 나래주의거든요. 네. 그래, 그런 부분을 보면 우리나라는 그러한 역사적인 원천 기술인 신뢰성 설계 기술을 우리가 확보하고 만들 수 있는 중소기업의 그런 토대가 네. 없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오늘 이렇게 긴급 토론을 준비한 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한 그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을 하고자 함이고요. 근데 관련된 뭐 규탄의 내용이라든지 관련된 목소리는 사실 다른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고, 생생경제에서는 그렇게 이제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본의 보복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에 대한 것들을 좀 전문가들과 함께 찾아보고자 이런 이야기들을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청취자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세요. 3518님.
제가 그냥 가감없이 읽겠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으니까요. 무능한 정부 때문에 국민이 고통받던 시절을 지금 우리 국민한테도 요구하고 있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8980님, 일본의 수출 규제 다음 세대에 이런 일이 없다고 보장 못합니다. 이참에 총력을 다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오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3518님,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면 노무현, 김대중 정부에서 왜 가만히 있었나요?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4867님, 너무 화이트리스트에만 몰두하지 말고요. 일본 구구 정권의 목소리를 줄여야 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우리 국민을 움직여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일본 국민을 움직이는 외교를 펼쳐야 하는 게 본질이라고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긴급 토론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샵 0945 우물정 0945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으면서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PD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해서 긴급 토론 함께하고 있습니다. JP뉴스 유재순 대표, 동의대 무역학과 이홍배 교수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자, 유 교수님, 유 대표님, 네. 거의 교수님 수준이세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수출이라는 건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상대가 있는 건데 우리한테만 피해가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일본 기업도 피해가 가지 않을까요? 당연하지 않아요. 도미노 현상이 네.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일본 내에서 기업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나눠지는데요. 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아베노믹스에서 굉장히 큰 혜택을 받은 기업 쪽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베노믹스가 대기업 중심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진짜 하루에도 수백 개가 도산을 할 정도로 예를 들어 7월 한 달만 해도 뭐 9,900개의 건설업 중소기업이 도산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는 거는 무언의 압력을 지금 가하고 있다는 거죠. 아베 정부에서. 정부가.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은 뭐 불만이 있어도 아베 정부를 지지한다라고 정책을 지지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중소기업들은 생계형이 많기 때문에 네. 이대로 가다가는 자기네들도 자멸한다. 뭔가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지방자치제 단체장한테 건의를 하고 지방자치제 단체장들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 그렇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기업만 피해를 보느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소재 부품 부분은 모든 나라가 핵심 주력 수출 품목으로 육성 품목으로 지금 지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술 협력은 어렵더라도 수출을 더 많이 하고 수출을 더 많이 하면 수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러한 상호 연계작용이 심화된 그런 업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가치 사슬이나 글로벌 밸류 체인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과연 우리만 피해를 보느냐?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일본 쪽에서는 자, 우리 기업에는 일본 기업에는 전혀 피해가 없을 거다. 그건 확신한다라고 일본 정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일본의 산업계 기업계들은 좌불안석입니다. 난리입니다. 이번만큼은 기업이라든가 산업계의 그러한 수요 조사라든가 그런 거 없이 지금 네. 배제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경산성이 제시한 의견을 그대로 채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부서가 똑같이 자, 한국에 타격을 줄 만한 게 뭐가 있냐. 자, 카드를 내놔라. 네. 모든 아베 정권이 모든 부서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베가 사실 유 대표님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게 한국의 보복이라기보다는 한국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겠다고 말하는 거.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 배경들 이게 한두의 얘기가 아닌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강력한 카드를 내놓을 정도로 일본 내의 대내외적 압박이 큽니까? 예를 들면 일본의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는 거나 아니면 개헌의 필요성이 커진다거나 이런 이유들이요. 그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베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아무런 물러섬 없이 압박하는 배경에는 두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동안 한국 정부에 대해서 쌓였던 감정적인 불만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부산 그 의안부 할머니 소녀상 설치가 되게 갈등을 많이 일으켰지 않습니까? 일본 대사를 뭐 소환 조치해서 몇 개월 동안 일본에 조치를 한다든가 그리고 강제징용 피해자 대법원 판결, 의안부 화해재단 해산 그리고 일본 수산물 WTO 폐소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자존심에 굉장히 상처를 입었거든요. 그리고 초계기 레이더 사건.
으로 인해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쌓여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몇 번 시그널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일본 정부가 대화를 하자. 네. 이런 자기네들은 이렇게 불만이 있다라고 했는데 한국에서 응하지를 않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 국내적으로는 아베 수상이 일본 헌법 개정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도 그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런 기조를 가지고 가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한반도를 때린다. 그 전까지는 한국을 때리기 전에는 북한을 일방적으로 때렸었거든요. 네. 뭐 신문도 그렇고 방송사도 그렇고 뭐 연일 매일 하루에도 뭐 안 나올 날이 없을 정도로 예를 들어서 북한 비즈니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북한을 때리면 출판도 잘 되고 신문 구독수도 늘어나고 방송사도 시청률이 늘어나고 이렇게 비즈니스화 됐었는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관계가 좋아지니까 아베 수상이 어떻게 변했느냐면 나도 언제든지 장소와 그 날짜를 불문하고 네. 만날 의향이 있다. 그렇게 해서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정책이. 네. 그 때리는 그 변화가 북한에서 남한으로 한국으로 변한 거죠. 바뀐 거죠. 네, 지금 두 가지 이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 한국과의 불만이 쌓였다. 근데 뭐 반응을 안 했다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거 뭐 위안부 소녀상 문제라든지 네. WTO 뭐 패소 일본 수산물 사건이라든가.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결정인데 그거에 대해서 일본에게 할 말이 뭐 굳이 이걸 우리가 이야기해야 돼. 지금 일본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은 것처럼요. 그래서 아마 이야기를 안 나눴던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외교적인 해결 방법의 차원은 아니겠지만요. 그런 불만이 쌓였고 또 하나는 그 헌법 개정, 그러니까 네. 개헌 문제 때문에 네. 일본은 그럼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런 기조로 나갈 것이다. 아마 그 개헌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할 것이다. 아베 수상은 한반도 때리기 네. 특히 한국을 때리는 그 당근을 아마도 그 손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베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수층이거든요. 네. 뭐 때로는 극우 성향의 지지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지자들을 반하는 네. 그런 정책을 포기한다는 거는 글쎄요. 지켜봐야 되겠죠. 자, 앞으로 개헌할 때까지는 계속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이 교수님 우리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전에 문 대통령 발언도 제가 소개해드렸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요. 추상적으로 말고 구체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가장 해야 할 시급한 과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뭐가 있다고 보세요? 우선 첫 번째는 우리 정부가 그러면 국산화를 위해서 핵심 소재 부품 국산화를 위해서 근데 재정을 지원하고 육성법을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또 지금까지 20년 동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또 추가적으로 한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기존의 그런 지원 체제라든가 시스템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국산화 달성이 더 지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은 대부분의 소재 부품 강국들은요. 정부가 컨트롤 타워를 만듭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네.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보다 더 중소기업의 알짜배기 기술을 가지고 핵심 고성능 산업용 소재를 부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거를 전부 다 집약시키는 겁니다. 정부가 하나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이미 돼 있는 거기서 리스트를 만들고 그러면 이 기업에는 어떤 부분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이 기업은 어떻게 이거를 상용화시킬 것인가 이 부분을 어떻게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에 연결을 시켜서 링케이지를 시켜서 가져갈 것인가. 네. 이러한 부분들이 일본과 우리나라가 다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독일이나 일본이나 미국의 이러한 메커니즘을 우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플랜을 짜서 추진을 한다라면 일단은 기존보다 조금 다른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지원해 준다 이게 아니라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그리고 맞습니다. 기존에 이미 돼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정보를 집약해서 확실하고 세밀하게 지원해야 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카테고리를 만들어서요. 기업별로 기술별로 네. 업종별로 네. 전부 다 세분화시켜서 그거를 정부가 컨트롤 타워에서 일단은 관리를 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는 제가 사실상 소재 부품 기업 중소 중견 기업을 엄청나게 필드 서베이를 했습니다.
했는데 자 지원이 말 그대로 효율성을 내는 지원이었느냐? 네. 라고 하면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상당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이 부품 관련한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중소기업들의 현황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정부가 중소기업을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한 것도 아주 절실하게 우리 교수님께서 아셨을 것 같아요. 그 중요성도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항상 강조하는 게 그 부분인데요. 사실상 지금 부품 소재 육성법이라든가 기본법이 설정이 돼서 지금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게 한 20년입니다. 건 20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까지는 효율성 측면, 성과 측면에서는 좀 미미하지 않는가라는 게 네. 제 생각입니다. 자, 이 교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대책을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고, 그럼 우리 유 대표님께는 정부가 이제 일본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어가야 할까. 문 대통령도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일 뿐입니다라고 했거든요. 일본의 태도를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거지만 또 우리 역시 일본이 그런다고 해서 뭐 강경하게 할 땐 해야겠지만 또 지혜로운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네. 너무 때가 늦었지 않은가. 왜냐하면 일련의 사건 아까 쭉 제가 나열을 했지 않습니까? 위안부 할머니부터 화해재단 뭐 대법원 판결 초계기 사건 뭐 이렇게 쭉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대화할 그 틈이 있었어요.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여유가 있었고. 근데 지금 막상 다쳐서 결정이 되니까 지금 이 대소란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왜 일본이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우리나라를 능멸하고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이런 지금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일본에 20년 넘게 살면서 50%는 우리가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일본의 소재 부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수십 년에 걸쳐서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네.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이 행한 그 정책은 다 뒤엎어버리는.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도 그 중소기업이 개발했던 부품이 대기업에서 채택을 안 해줘서 일본의 판로를 개척해달라고 부탁해온 경우도 여러 번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인줄에 의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한국 대사관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역대 대사관이 다 그랬어요. 대사들이. 왜 그러느냐면 일본 외교가 외교적으로 대사로 나가려고 하면 그 나라의 일본의 인맥과 그 전문적인 지식과 네. 그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한국 정부하고 인맥이 닿고 한국 정부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본 가서 뭘 펼치겠느냐.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뭐야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라고 외무성 관리가 저한테 직접 그 불쾌감을 토로한 적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좀 한국 정부가 국민들 불매운동 하지만 너무 늦었지 않는가. 그러면 초심으로 들어가서 네. 그래 그럼 국격이라도 높이자 우리가 일본을 상대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버릴 건 버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홀로 서기로 해서 개발해서 몇 년 동안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보릿고개를 갔더라도 그 네. 시기를 갔더라도 좀 처음부터 끝까지 정책적으로 가자를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자,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한 거에 대한 규탄 당연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목소리는 저희가 많이 내보내드렸고 반면교사 삼고 타산지석 삼아서 이제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주 불합리하게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또 강하게 주장해야 된다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이 문제 관련해서 전문적인 인터뷰 필요할 때마다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